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평범한 가구라도 내 손으로 직접 조립하면 장인이 만든 가구보다 더 애정이 갑니다. 애정을 넘어서 시장 가치까지도 내가 조립한 가구가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클 노튼과 댄 에리얼리 교수가 증명했는데요. 이들은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종이 접기를 시키고 완성된 작품을 경매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조금 더 비싼 값을 내더라도 내가 만든 작품을 자기가 낙찰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사람은 노력한 만큼 애착을 느끼고 애착하는 만큼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장주, 주도주보다 내가 직접 고른 주식이 더 좋아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보다 내가 낸 아이디어, 내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하죠. 내가 만든 것과 소유한 것에는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체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발 떨어져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나의 손때와 체온 때문에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남기은님이 날씨가 무척 쌀쌀하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던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이번 주 중반 후반부터 되게 추워진다고 하죠. 임성택님은 김해는 그리 춥지 않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역별로 온도차가 역시 있죠. 자,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찾아가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죠. 전 국민의 65%가 해당됩니다. 또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멍 뚫린 보안, 그 근본적인 보완책은 없을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시죠. 또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피치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정부 부채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막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과연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정답은 4글자인데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정부가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으려 한 사람들 다수 적발됐는데요. 특히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놓는 방식,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부모 집과 마당을 사이에 둔 그 창고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각각 가동, 나동 이렇게 등록을 해서 무주택 세대 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처가 주소로 이전해놓고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 하는 식,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철저하게 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근 병원 어디를 자주 갔나, 이런 거 건강보험 뜯어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법적, 행정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가짜로 위장해서 옮겨놓는 행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하고요.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예산안을 예정대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법정 그 준수 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래도 잘 지키네요. 맞습니다. 5년 만이긴 한데요. 내년 예산안이 이제 728조 원인데 정부안 그대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게 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이제 준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다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첨삭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 8% 넘게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50%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증시도 좀 엇갈리면서 출발하고는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이제 일본, 중국의 악재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동반 약세인데요.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9% 빠졌고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0.38%,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0.5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일본이 제로 금리에서 풀렸던 이제 해외로 빠져나갔던 돈이 되돌아오는 이른바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다 중국은 왜 악재냐? 중국 인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은 불법이다. 라고 재확인하면서 오늘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 85,000원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소폭 올라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엔캐리 청산 전망이 당연히 애원하는 강세겠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자 이제 뉴욕 시장에서 지금 상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국제 금값 올랐고요. 은값 올랐고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 다 올랐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속에 이제 금은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쏠렸고 특히나 이제 이 산유국의 중단 이슈 또 이 전쟁 종전 협상 속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지금 서부 텍사산 중진료는 배럴당 59달러, 지금 1% 넘게 올랐고요. 네. 또 북해산 프렌티유도 배럴당 63달러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오는 10일 FOMC에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2를 통해서 예측해 보면 연준이 이달 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87%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는 기관의 매도 속에 코스피가 3,920선대로 몰렸는데 오늘은 30포인트 넘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에 힘입어서 3,958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좋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자동차주들 좋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개장하자마자 1,000억 원 넘게 1,700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2, 3 거래일 정도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랐고 다시 또 이른바 시장의 매기는 코스피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구리 그리고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예요. 맞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지금 뭐 11,000달러 이상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른 데는 이제 공급 쇼크와 더불어서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세계 여러 곳 가운데 초대형 광산들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이제 코볼의 파나마 광산이 폐쇄됐고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향후 이제 공급 전망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련 업체가 광산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재련 수수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공급자 위로 이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신재생 인프라 같은 데도 이제 이 구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가격이 지금 이제 상승하는 요인인데요. 구리를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리를 대용량으로 상용하지만 가격이 한 10%만 오르더라도 전체 투자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만큼 수요의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또 은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금이 한 50% 올랐다면 은은 7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은도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 실물 경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은도 이게 이 지금 IT 인프라에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는데 최근에 이제 유동성 위축이 해소되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서 글로벌 투자가 좀 견조하다 보니까 온수당 5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6%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수급을 감안하게 되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구리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치, 은은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고 다만 원자재 특히 금속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사상 최고치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아마 이거를 또 시세 차익 투자로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GPU 26만 장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일부 물량이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이제 최신 GPU 가운데 초도 물량이 실제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제 정부가 올해 확보하기로 했던 13,000장의 GPU 가운데 일부를 이미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물량은 지난 5월 이제 추경으로 편성됐던 1조 4,600억 원을 집행하면서 들어온 것인데요. 최신형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B200을 포함한 이 엔비디아의 GPU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더 도입되면 이 가운데 약 10,000장 가량은 정부가 직접 대학이나 연구소, 스타트업과 같은 산학연 AI 연구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치는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센터 시설을 활용해서 네. 연구자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초도 물량 도입은 지난 10월이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방문해서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이 발표의 이제 일부여서 후속 이제 이 대책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내년도 예산 집행에 맞춰서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좀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국내 AI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다시 1,470원대입니다. 1,472.7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좀 진정이 안 되네요. 근데 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환 시장 24시간 개방하라라고 요구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이면에는 MSCI 이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네. 선제적 조치 성격도 굉장히 짙습니다. 국내 증시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뭐 4,000선, 4,200선까지 돌파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신흥시장에서 물을 놓을 거냐, 선진시장으로 분류될 거냐 이게 가장 크게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한테는 투자의 어떤 바로미터 지침이 되기 때문에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까지 언급을 하면서 외환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자본 조달 위축을 막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강력한 정책 이지를 내비쳤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해외 투자가 늘고 있죠. 뭐 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이 위축되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좀 대응하자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또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다 보니 네. 국제 금융 지수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역외 금융 허브를 더욱더 확장을 하면서 지금 원화, 엔화, 위안화 사실 이 아시아 통화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더 이상 폐쇄적인 외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뭐 정부는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한 650억 달러의 통화수화프 연장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 지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어떻게 환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네. 조금 더 빠르게 달러를 좀 가져오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통장 묶기 사기 이거 하나만 더 들어보죠.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라고 악용돼서 또 이게 통장이 잠겨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지급 정지가 된 계좌가 2024년 기준 32,000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통장 이 묵기가 도대체 뭐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합니다. 네. 그런 뒤에 은행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속아서 송금했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인출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그걸 보이스피싱 일당이 그걸 또 악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행은 규정상 즉시 지급 정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입금된 계좌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비대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풀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이 변호사들이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피해자들이 이걸 좀 풀어달라.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인데요. 사기범들이 전화 와요 또. 신고 취소해 줄 테니까 돈 보내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 이게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를 노린 전형적인 공갈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송금자한테 연락도 받지 말고 이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네. 연락하는 순간 전화번호, 말투, 위치 정보 노출돼서 2차 협박이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대신에 즉시 은행에다가 네.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아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지급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돈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석민수, 김지숙,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쿠팡 얘기부터 할 건데 네. 쿠팡 고객 대부분의 고객 정보가 털렸다고 하니 기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실까요? 문자 왔습니다.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다 털렸다고 왔더라고요. 저도. 네. 대부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나라 성인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해 있고 거의 3,400만 명 가까운 이제 고객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뭔가 뭐 조치를 취하신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라도? 황현규 저는 기자. 그냥 비밀번호 정도 바꾸는. 마이크를 조금 이쪽. 네, 저는 비밀번호 바꾸는 정도 했고요. 네. 사실 뭐 비밀번호도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안 바꾸면 조금. 저는 네. 그거 바꿨어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재발급 받았습니다. 오호, 그게 털렸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개인 통관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뭐 쿠팡 쪽에서 얘기는 하던데. 맞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쿠팡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초반에 이제 해킹 규모도 잘못 파악을 했을 정도인데 네네. 그런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통관 번호를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도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고민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초반에는 쿠팡이 뭐 한 4,000명 정도 유출된 것 같다라고 했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규모가 3,370만 명이니까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지 계속 조사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개인 정보가 사실상 공공 정보 된 거 아니냐. 맞아요. 공공재처럼 이제 어디서든 내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예전에 뭐 통신사들 또 다른 온라인 다들. 쇼핑몰들 여러 차례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오상성님이 저는 쿠팡 가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이고 이거 신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483님은 쿠팡에 탈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해킹됐대요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에 그 고객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게 유출이 된 건가요? 근데 이 정보 유출이 시작된 게 5개월 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첫 유출이 6월 24일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알게 된 게 11월 18일이라고 하고 이제 신고한 게 11월 20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좀 황당한 이유였는데 이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소비자한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서 소비자가 항의를 해서 이제 쿠팡 쪽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개월 동안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의 소행으로 지금 뭐 좁혀진다고는 합니다만 네. 뭐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그 고객한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서 뭐 돈을 달라 했던 겁니까? 뭐 돈 달라고 했던 거는 또 없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협박 메일 내용을 보면 뭐 돈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거 언론에 알리겠다. 마치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무언가 이 대단한 일을 벌이고 나서 아무도 그걸 몰라주니까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부인이 이렇게 정보를 유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 공격을 생각하잖아요. 네. 이건 공격도 아닌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종의 그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보안 토큰 그러니까 사실 창고 열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창고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창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그거를 반납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 정보에 무제한으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했고 해외에서 뭐 지금 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이 고객 정보를 다 유출시켰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이메일까지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6242님이 이건 해킹이 아니라 유출이죠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뭔가 막 벽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내부에 예전에 있던 사람이 저 문 열리는 거 아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퇴사를 했는데 출입증을 이제 반납을 하거나 출입증을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가 오늘 뭘 취재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찍고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유출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비유를 싶어요. 하자면 네. 그러게요. 저 사실 저희 회사만 해도 뭔가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바로 그날부터 이렇게 보도정보 시스템이라고 기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 접속을 못 하게 돼요. 휴직만 해도요? 네. 그래요. 그거 사실 당연한 거고 당연한 내부 통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최대 이커머스 회사 쿠팡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벌써 4번째던데요. 쿠팡에서 비슷한 게. 맞습니다. 앞에 이미 3차례 있었고요. 예. 21년에는 앱 업데이트 오류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적은 수였어요. 한 14명 정도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이 됐었고 2020년에는 이제 배달하시는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 명의 이제 정보가 음식점에 전송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2023년엔 이제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주문자 수취인 같은 이제 정보가 한 2만 2천 명 정도 노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분노하는 게 그럴 때마다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그게 한 총 16억 정도 됐다고 해요. 쿠팡의 매출 사이즈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티도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 됐던 거고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 정도 터졌어도 과연 이게 반복됐을까? 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거의 뭐 기업 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될지 가능할지 뭐 검토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은 네. 네, 말씀하시죠. 뭐 일단은 사실 뭐 적용 가능성은 뭐 이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사실상 법원에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게 2013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일어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개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이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과징금이 더 늘어날 여진이 있고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매출액의 3% 정도면 사실 수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저번보다는 확실히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들은 큽니다. 네. 또 이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때리는 거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최근에 그 집단소송 움직임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게 이만큼이니 이만큼을 보상하라를 넘어서서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게 좀 그 뭐랄까 취약점이죠. 만약에 뭐 어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이 뭐 1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게 상급심에 가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그 징벌적 배상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거는 게 너무 보편화돼 있고 판례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그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SK텔레콤에 좀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론이 그러하니 1,300억 넘게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과징금조차도 이제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그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볼까는 사실 황영규 기자 말하는 대로 법원이 좀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그 쿠팡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투자한 규모가 매년 수백억씩? 그래도 투자 금액은 많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성민수 기자도 말했지만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 안 지켜진 거였잖아요. 이건 사실 투자 금액이나 투자 인력과는 큰 연관이 없는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몇천억 원을 투자해도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사실 요즘에 계속 벌어지는 해킹 사고들을 보면 되게 기본적인 수법을 당하고 되게 기본적인 방법이 구멍이 뚫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쪽에 회사들의 입장은 우리 몇천억 원씩 혹은 뭐 인력의 몇 프로를 투자하고 있는데 봐달라라고 하는 뉘앙스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기본도 안 지켜놓고 인력 투자가 의미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IT 업계에서 IT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 목표 그러니까 목표는 일종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안을 잘 만들어서 방화벽을 잘 치고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기업들이 특히나 이런 그 이커머스 서비스 기업들의 최대 목표는 사실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 보안을 보안을 우선시한다. 만약에 보안을 좀 우선시하다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뭐 쿠팡 사이트가 한 5분 정도 다운돼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회사에 남아 있을지 의문인 문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다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를 우선 막는 거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보안에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있으나 사실 그게 업무의 매뉴얼이 보안을 최우선시하느냐. 우리가 뭐 예컨대 산재를 볼 때 산재 뭐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기업의 매뉴얼이 근로자의 작업자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처럼 보안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매뉴얼이 좀 너무 보안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방벽을 높이 쌓았어도 만리장성처럼 쌓았어도 그 가운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열쇠를 갖고 있는 직원이 퇴사할 때 열쇠를 갖고 나갔다가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다. 이렇다면 참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 아까 뭐 퇴사한 직원의 소행으로 일단은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또 중국인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약간 조금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 보안 업무를 뭐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맡겼느냐 이런 불안감에 기반한 어떤 걱정 같은 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약간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외국인들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떤 국가 보안 시설이라던가 그런 정말 민감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곳에 취업할 수는 없거든요.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쿠팡은 이커머스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군사적인 보안 기밀 사안이라던가 그런 걸 다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뭐 중국 상품 같은 걸 또 막 매입하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을 못 믿는다면 사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잘 잠가놨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또 하나가 박현주님이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뭐 알리를 비롯한 그 C커머스 업체가 국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쿠팡을 죽이는 방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오죽하면 또 일각에서는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우리나라의 그 1등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사실 뭐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뭐 당연히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참석을 하고 근데 정작 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나오질 않죠. 맞습니다. 뭐 그냥 뭐 김범석 의장은 신분은 엄밀히 보면 외국인이고요. 뭐 등기 임원은 아닙니다. 한국 쿠팡에 대해서는 창업자이고 네. 미국 쿠팡을 책임지고 있고 의장이긴 하지만 등기 임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을 살짝 비껴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항상 뭐 쿠팡이 예전에도 이렇게 아까 김지숙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해킹이나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그냥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은 거죠. 네. 올해만 해도 2번 정도 국회에서 나오라고 했었는데요. 난 해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국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 물론 뭐 바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이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맞습니다만 일단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로 지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김범석이라는 사람과 쿠팡이라는 기업을 볼 때 쿠팡이라는 회사는 한국 기업 같고 그다음에 김범석이라는 사람은 한국계인데 분명히 그럼 정서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감에도 부르고 자꾸 이 책임을 물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김범석이라는 미국인이 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총수로 지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년간의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 S51이라는 회사도 정유회사도 지금 대기업 집단인데 그 법인 S51이 총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범석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 이제 다른 기업들도 왕세자가 갑자기 사우디 총수가 되는 사우디 왕세자가 총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질 지배력, 영향력을 봐야 하는데 왜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볼 때 왜 동일인,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에도 그 사람 이름이고 저 기업에서도 이 사람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동일인으로 또 지정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번 이슈에서는 과연 김범석 의장이 또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건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고 이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쿠팡 탈퇴하신다는 분들이 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번 사고가 과연 쿠팡의 불매운동 그리고 실질적인 뭐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또 한켠에서는 최근에 뭐 일각에서 새벽 배송 금지해야 된다 주장이 일었을 때 소비자들이 절대 안 된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여기를 빠져나가서 살 수는 없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배달이 와 있는 쿠팡 비닐봉지를 보면서 그 봉투를 보면서 내적인 분노를 했죠. 그리고 갈등. 그럼에도 이걸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전 2가지 정도 달려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뭐라고 할까요? 로얄 고객이 많잖아요. 이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고객들이 많은데 약간 부글부글하면서 이탈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쿠팡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아니면 제대로 보상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을 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탈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이커머스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슷한 일이 SKT 정보유출 때도 네, 있었죠. 많았죠. 그때 적극적인 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다른 이커머스사에서 사실 쿠팡이 워낙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나면 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그죠. 하는데 네. 뭔가 좀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재발이 되지 않게끔. 네. 소송도 계속 손해배상도 진행이 되고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297 쓰시는 분께서 쿠팡 회원 탈퇴한다고 탈취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벌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네요. 방지앱 6개나 있음에도 녹음까지 해놓으셨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쿠팡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여기저기에서 많이 또 유출되기 때문에 기서영님 전 국민 주민번호 재발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그 정도로 지금 많이들 엄중하게 또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갑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4글자인데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뭐 청약 자격이라든지 법적, 행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놓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 최근에 청약 시장에서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 뭐 끊이지 않습니다만 발각되면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계약이 취소되는 것도 물론이고 계약금도 몰수당합니다. 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것도 공직자들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5653 쓰시는 분 위장 전술 남기은님 위장 내시경 그리고 8284 쓰시는 분은 내가 청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게 이런 불법적인 게 남의 기회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기회를 또 뺏어나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김순천님이 이거 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평생 자격 박탈하고 벌금도 세게 물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5710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많은 정보 듣고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뒤에도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4글자 또 실시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신용등급 그리고 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른바 국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면은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꼽는데 피치가 우리나라를 찾아요 오늘. 네, 오늘부터 4일까지 한국에 와서 이제 연례 협의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하기 전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재정 상황이 어떻고 지금 경제 정책은 어떻고 그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신용도가 높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국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곳이구나 하고 투자 위험도를 가늠하게 되고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게 될 때에도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희가 이제 대출하는 것처럼 더 싸게 이제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딱 1년 전으로 돌리면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피치가 작년에는 그 직후에 비상계엄 해제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를 찾았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찔했죠. 맞습니다. 당시에 얘기를 보면 근데 그때도 아찔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14년째 AA- 안정적이라는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는 피치는 비상계엄 이슈는 헌법적 절차로 해소될 것이라면 약간 정치적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미에 올해 2월의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이제는
정부 부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늘면 신용 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는 해소가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부채 문제들을 좀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작년에 그 비상계엄 이슈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 부채라든지 건전성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새 정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확장 재정, 오늘 오후에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피치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민주 기자. 뭐 말하자면 굳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서 탐방하고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할 만하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데, 네. 투자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는 부정적인 이슈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재정도 많이 풀었는데 가계 대출도 많고 뭐 이런 전반적인 재정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외적인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할 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과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을 다 피치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경로를 유지하면 우리 조금 올려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건전화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고령화 지출 소요가 조금 완화되면 이제 상방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고령화라던가 복지 지출이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은 약간 그거와는 뭔가 그렇죠. 다른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많이 나오면 GDP가 커지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으나, 올해 0%대, 내년에도 잘해야 뭐 1%대 후반 성장이라면 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이게 참 걷잡을 수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가계부채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아니라 동맥경화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옥죄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근데 사실 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걸 제가 곰곰이 보다가 한번 온 생각이 들면, 사실 동맥경화를 치료하려면 네.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를 하고, 사실 이런 방법이 최우선인 건데, 가계부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는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가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가계 부채가 왜 동맥경화인가를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집을 사면서 연끌을 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빚감들하고. 네, 그래서 필수적인 지출, 뭐 교육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식비도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못 쓰니까 실제로 돈이 돌지 않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게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막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즉각적으로 막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면 10만 원 받았을 때 한 13만 원까지 쓰고 이래야 되는데, 네. 소비 여력도 이게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좀 기준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 있어 보이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또 환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낮추나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 소비 쿠폰 이야기 잠깐 해보면 13조 원의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효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없진 않았는데, 예.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오른 그러니까 있었던 효과를 다 어떻게 보면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2.4%였어요. 그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저번 달 10월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그 중에 식품이 3.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소비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원자재,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그쵸, 입장에서도 그쵸.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이걸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생필품 필수재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원자재가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또 소비를 늘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2.4%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2% 선에는 여전히 높잖아요. 그죠. 이게 좀 원래는 어떻게 진정될 기미가 있을까요? 2% 전후로 이제 관리를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했는데 원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를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환율 때문에 이제 석유 가격은 내려가는데 이제 환율 때문에. 네, 고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고유가 상황인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가격은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또 최근에 그 유류세 인하분도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어서 세금이 좀 올라가는 효과도 역으로 또 생기고 있는 상황. 그럼 이거 체감하기에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전 정부가 많이 억지로 눌러놨잖아요. 일종의 뭐 포퓰리즘성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 에너지 공기업들 누적 적자도 큰 상태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또 그 회사들도 주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주주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곧 있으면 이제 그런 물가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그 물가가 또 다시 이제 뭐 공공요금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물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앞으로도 좀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물가 요인도 있고 앞에서도 이제 부채 이야기를 했는데 끌어내리기가 사실상 힘들다면 그 분모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그죠. 그러면 과연 그 경제 성장은 희망적일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단 낫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나아진다. 네, 큰일 날 나아진다. 뻔했습니다. 낫다. 네네, 낫다가 아니라 나아진다. 네. 일단 한은혜에서도 지읒받침. 이제 내년 전망치를 여름보다는 조금 더 높였고요. 한 1.8% 전망을 했고 IMF에서도 1.8%, OECD는 무려 2.2%로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반도체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올해에도 반도체가 잘 됐는데 내년에도 반도체가 잘 될 거다. 뭐 수출 호조세를 보일 거다인데 이게 걱정되는 게 그러면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어려운 곳까지 그런 효과가 확산되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게 살짝 우려가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론 올해보단 나아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낫다 지읒받침이 아니라 낫다 시옷받침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일부 반도체 기업만 엄청난 호황. 그러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 올라가고 경제 지표는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는 막 이거 낙수 효과 막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 기대감도 과거만 하지는 또 못하는 것 같고요. 낙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다 지금 국내에도 짓고 있지만 해외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좋은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을 상대하는 대기업들이고 초대기업들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전보다 낙수 효과를 누리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사실 AI 열풍이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로 역할을 했는데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AI 확산이 계속될 경우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크면 내년에 2% 성장이 가능하고 이게 버블이라고 이렇게 다시 시장이 꺼지면 1.7% 이렇게 낮아질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일반 그 삶을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남기은님이 반도체가 나아진다고 가게에 도움이 될까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물론 그 공장이 있거나 그 도심지 그 인근은 좀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양분화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내수 경기도 좀 좋아져야 하는데 이거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효과라도 누리기 위해서 또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몰려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여기 이게 계속 악순환 아닙니까? 네. 최근에도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전에도 저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국내 수출 기업들, 대형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 투자를 조금 촉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관세 문제 그리고 뭐 환율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만을 노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9851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반도체라도 좋아야죠라고. 맞아요. 사실 그 말씀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2867님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죠라고. 그러니까 사실 뭔가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도 또 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겠고요. 또 계속해서 토론해 보시죠. 오늘은 KBS 석민수, 김지숙, 황현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자기계발책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에. 그런데 또 매번 다짐은 잘하지만 실패하는 그 자기계발 그 이유가 뭔지 2025년 한 달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내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예열을 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